17세기 이전에 서양인이 이 정념 일반에 대해서 가졌던 그 태도, 특히 부정적인 태도는 플라톤 기독교주의 전통에서 또 그 플라톤주의에 저항했던 최초의 사조가 스토아 철학인데, 이런 스토아 학파를 통해서 계속 유지되어 왔습니다. 반면 데카르트는 그 정념을 어떤 치욕이나 저주의 대상으로 또는 도덕적 비난의 표적으로 삼는 것을 자제했습니다. 그 대신에 신체와 영혼의 결합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리고 정념의 올바른 향유를 행복한 삶의 필수 불가결한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물론 데카르트는 인간의 불행과 좌절이 많은 경우 정념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정념은 올바른 판단을 방해해서 잘못된 결과를 낳는 경우가 허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카르트는 정념이 기본적으로 선한 본성을 지닌다고 이렇게 되풀이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정념이 이 좋음과 나쁨, 선과 악을 알리는 최초의 기호 작용일 뿐만 아니라 정념에 제대로 반응하고 그 정념을 제대로 수용하는 사람만이 삶에서 가장 큰 감미로움을 맛볼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요컨대 인간적 삶의 모든 즐거움과 행복은 오로지 정념의 길을 통해서만 향유될 수 있다는 겁니다. 데카르트의 본격적인 정념 분석은 다양한 정서의 뿌리가 되는 가장 단순하고 원초적인 정념을 추출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여기서 데카르트가 원초적인 정념으로 꼽는 것은 6가지가 있습니다. 경의, 사랑과 미움, 욕망, 기쁨과 슬픔입니다. 이제 데카르트가 이렇게 열거한 6가지 정념들에서 이제 좀 되짚어 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욕망과 경의입니다. 욕망은 의식의 미래의 차원을 개방하는 정념이자 미래와 교신하는 원격 감흥 속에서 선악 표상을 정초하는 정념입니다. 그러나 데카르트의 정념론에서는 욕망보다 경의가 훨씬 더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새로움을 원리로 하는 경의는 의식이 바깥으로 열리는 원동력입니다. 세계로 향한 의식의 외출 가능성은 경의의 감정 속에서 싹틉니다. 세계가 의식에 나타나고 의식이 세계와 관계하기 위한 최초의 조건인데 이것으로 또 그치는 게 아닙니다. 경의는 또한 다른 정념이 새로워지거나 강렬해지기 위한 조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정념이든지 그것으로부터 어떤 기쁨을 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 이런 순수 내재적 쾌락의 기적이죠.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 위한 1차적인 조건은 이제 경의의 정념으로 돌아가는 데 있는데, 이게 전부가 아니고 이제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렵다 그럴까요? 또 그만큼 또 중요한 새로운 조건이 있습니다. 경의와 더불어 요구되는 또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인간이 특별한 형태의 주체로 태어나야만 한다는 겁니다. 어떤 이상적인 형태의 인간으로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만 이런 기적이 가능한데, 데카르트는 그런 이상적인 형태의 주체를 관대한 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관대하다는 건 무엇인가? 이건 특별한 종류의 정서적인 자기관계 혹은 자기감흥입니다. 정확히 말해서 그것은 어떤 정당한 근거에 따른
자기 존중과 자기 존경, 셀프 이스팀, 셀프 리스펙입니다. 이때 이제 이스팀 리스펙, 존중이란 것은 뭐냐? 이제 요게 중요한데 그건 어떤 크기에 대한 경탄입니다. 어떤 사이즈에 대한 경탄. 관대는 어떤 크기에 대한 경탄에 기초한 자기 존중인데 그럼 어떤 크기를 말하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자유의지의 크기입니다. 또는 올바른 의지 사용의 정도입니다. 데카르트는 여기서 대타가몽에서 비롯되는 정념을 내재적 동요의 계기로 전도시키는 자기 감흥의 능력을 봅니다. 데카르트의 형이상학은 정신과 물질을 새롭게 정의하면서 근대 과학이 무한히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근대 윤리학에서도 데카르트의 역할은 결정적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잘 안 알아주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결정적이에요. 데카르트의 정념론은 칸트에 의해서 완성되는 이른바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을 또는 전해를 선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데카르트의 관대와 이제 칸트의 윤리학에서 등장하는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을 비교하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칸트 윤리학 전체 안에서 유일하게 인정되는 정서, 단 하나의 정서. 그래서 그걸 또 선험적 정서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실천적 판단의 어떤 동력, 말하자면 자동차의 엔진과 같은 우리 이 실천적 판단의 세계의 모든 활력과 에너지를 불어넣어주는 유일한 정념이 있는데 그게 바로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이죠. 그래서 이 데카르트의 실천적 코기토가 관대라고 한다면 또 공자의 실천적 코기토의 핵심에는 이인이라는 것이 있다면 칸트의 윤리학에서 실천적 주체의 중심, 실천적 코기토는 바로 이 도덕 법칙에 대한 존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데카르트의 이 관대와 칸트의 존경을 비교해볼 수 있는데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너무너무 유사해요. 그런데 이제 칸트는 이제 또 다른 면에서 어떤 근대적인 욕망 개념이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라고 봐요. 이것은 칸트가 욕망의 어떤 의미나 지위 이런 것을 긍정적으로 높이 평가할 때가 아니고 거꾸로 욕망이라는 것을 막 악마적인 것으로 절대로 타협이나 이렇게 양보를 하지 무조건 배격해야 되는 암이다, 악마다, 별놈의 악담을 다 하는데 이런 칸트의 저주 속에서 근대적인 욕망의 개념이 말하자면 골격을 또 충분한 위력, 욕망이 가질 수 있는 잠재력이 뭔지가 다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마치 이게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 또 거기서 유래하는 자유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적대자가 욕망이 추구하는 자유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실천적 주체의 행위 준칙을 두고 순수이성과 경쟁하는 것이 욕망입니다. 칸트의 고유한 의미의 자유, 이성의 순수한 자기 규정 능력, 자율성인데 이것은 모든 감정, 경향 저편에 어떤 이상적인 공간에 설정되는 자유죠. 반면에 욕망은 생명의 고유한 자유를 찾습니다. 이렇게 이성의 자유를 대체할 또 다른 종류의 자유를 추구하고 실현한다는 점에서 욕망은 이성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칸트의 정념 속에서 근대적인 욕망이 어느 정도 뚜렷한 완성된 윤곽을 드러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욕망의 존재론이라는 제목하에 스피노자 헤겔의 욕망 이론을 들여다볼 텐데, 이들에게서 욕망의 개념은 어떤 심리학적 범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존재론적인 범주 일반, 존재 전체, 자연 존재든 인간 존재든 존재 전체를 설명하는 근본 범주로 일반화되고, 또 이 과정을 통해서 욕망의 개념이 불어있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 칸트적인 그런 정념론이나 욕망론도 나올 수 있는 건데요. 스피노자의 욕망 개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코나투스라는 단어입니다. 코나투스. 이때 그럼 코나투스란 뭐냐? 그거는 인수에세 페르세베라레 코나투어, 자기의 고유한 존재 속에 지속하려는 노력. 그러니까 하나의 개체가 자기의 존재를 계속 보존하고 유지하고, 그래서 이렇게 더 나아가서 자기의 존재 역량을 더 이렇게 더 높이려는, 향상하려는 그런 경향. 스피노자 존재론에서 모든 개체는 복합체예요. 여러 사물들로 이루어져 있고, 또 이 개체는 또 다른 개체들과 이렇게 서로 자극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습니다. 다른 사물과 자극과 반응을 해서 상태가 좋은 쪽으로 또는 나쁜 쪽으로 변하는데, 그 변화를 이제 활동 역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활동 역량이 증가하게 되면 거기서 기쁨의 정서가 유래하고, 활동 역량의 감소가 일어나면 슬픔의 정서가 일어나는데, 하여간 이렇게 다른 사물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문 관계 속에서 활동 역량의 증강, 이걸 또 트란지치오, 이행이라고 그래요. 그 이행의 패턴이 세 가지인데, 그게 이제 그 세 가지 각각 해당하는 게 욕망, 기쁨, 슬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피노자는 이 세 가지 원초적 정서를 통해서 그 밖에 다양한 수많은 우리의 감정적, 정념적인 변화상을 다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기하학적으로 마치 이 기하학이 선, 입체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듯이, 우리가 철학적으로 우리 감정의 세계를 이렇게 모래 게오메트리고 기하학적인 방법에 따라서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하여간 이런 정서론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욕망이 이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 추동 원리, 코나투스라는 추동 원리를 구현하고 있고,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고, 그래서 단순한 심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삼라만상의 존재론적인 원리와 맞물려 있는 이런 것이다. 이게 이제 제일 욕망 개념이 존재론적으로 일반화된다. 스피노자 정념론에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제 우리 이제 능동적 정서라는 개념인데, 하여간 이제 가령 이런 관대니 담대니 이런 지적 사랑이니 자유니 이런 정서에 어떻게 도달하느냐, 그것은 우리의 정서, 처음에 주어진 정서는 애매하고 혼잡한, 스피노자식으로 하면 비적합한 관념입니다. 표상입니다. 이마기나치오라고 하는데, 원래대로 하면. 근데 여기에 이성의 빛이 추가해서 이 본래 이런 비적합한, 그러니까 애매하고 혼잡한 관념이 적합한 관념, 명징한 관념으로 바뀌게 될 때,
그 정서는 수동적인 정념에서 능동적인 정념, 우리에게 그 말하자면 활동 역량, 포텐시아 아겐디의 증가를 가져오는 정념으로 바뀌고,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을 산출하는 그런 정념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데카르트가 의지의 올바른 사용을 통해서 관대한 자에 도달한다면, 스피노자에게서는 이성의 올바른 사용을 통해서 우리가 관대한 주체에, 담대한 주체에 도달하게 된다. 뭐 이게 큰 차이고, 또 이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헤겔로 가면은 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제 뭐 데카르트가 칸트로 가는 길을 예비했다면 스피노자가 헤겔로 가는 길을 예비했다. 뭐 욕망을 근본 범주로 놓았고, 또 어떤 그 상호 주관적인 차원, 뭐 여러 가지 뭐 이론론의 철학이라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런 스피노자와 헤겔 간의 그 밀접한 관련성을 관련 짓고 싶었습니다. 뭐 헤겔에게서도, 특히 정신현상학에서는 욕망이 인간 존재의 근본 본주입니다. 그러니까 준호 변증법에서 시작할 때 나오지만, 그 준호 변증법에서만 사실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전신 현상학을 구조화하는 그 모든 그 중요한 계기, 그 전개 과정 전체의 어떤 본질적인 것으로 남고, 그래서 이 욕망과 그것이 그 만족, 실현돼가는 과정, 이게 철학적 자기인식이 전개되고 발전돼가는 과정으로서의 정신현상학의 첫 번째 계기이자 마지막 계기를 이룬다는 것이고, 그래서 헤겔의 정신현상은 어떤 주체의 역사라면 이 주체 역사는 곧 욕망의 현상학과 다르지 않다. 정신현상학은 근본적으로 욕망의 형이상학이다. 이런 스피노자와 헤겔의 욕망 이론을 동시에 수용한 20세기의 저자가 있는데, 스피노자와 헤겔을 동시에 수용했어요. 근데 이거는 철학사에서 이런 사람이 안 나오고 그 정신분석의 영역에서 나오는데, 이게 락각입니다. 스피노 철학 전체가 이 코나투스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하고 있듯이, 락강은 욕망의 개념을 중심에 놓고 이 프로이트부터 내려오는 그 정신분석의 모든 개념들을 완전히 재구성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유명한 태제, 욕망은 타자의 욕망이다 라는 말로 정식화되죠. 그래서 욕망이 타자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욕망이 욕망하는 대상이 타자의 욕망이다 말이죠. 그러나 이거 전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욕망은 타자가 욕망하는 것을 욕망한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저절로 주어진 게 아니라 배워야 되고 학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락강은 욕망을 존재의 정념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합리적인 사유의 세계로 들어오기 위해서 잃어버렸던 존재, 자신의 야생적인 실체를 되찾으려는 경향이 바로 욕망이고, 그런 의미에서 une passion de l'être, 존재의 정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락강이 정신분석에서 어떤 명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내세운 유일한 말이 있는데, 그게 프로이트의 보에스바 졸리히 메르든, 내가 그것이 있었던 곳에 나는 다시 돌아가야 된다. 뭐 이런 락강의 욕망 개념이 대단히 과격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과격한 욕망의 개념이 출현할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대목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러니까 정신 분석을 통해서 현대적인 욕망 개념이 탄생하는데 이런 현대적인 욕망 개념이 탄생할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대목은 저의 관점에서 프로이트의 유아 성욕 이론 또는 유아 신체 이론이고 다른 하나가 죽음 충동의 발견입니다. 또는 쾌락 원칙의 저편에 대한 발견인데 이때 쾌락 원칙은 말하자면 이 법의 대리자이고 기표의 대리자이고 어떤 그 공유된 윤리 또는 모세의 십계명과 같은 도덕의 대리자인데 바로 이런 그 도덕 원칙을 넘어서는 욕망 그러니까 기존의 윤리 기존의 도덕 법칙의 저편으로 넘어가는 욕망 또 그 욕망이 거기서 도덕 법칙 저편에서 피구하는 어떤 선 기존의 도덕 법칙 너머에서 희구하는 어떤 도덕 법칙이 있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면서 특히 1960년에 그 락강의 윤리학 강연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걸 급하게 이제 뒤에 정리하고 했습니다만, 우리 현대 사상사, 현대 윤리학에 많은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저서임이 분명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는 것은 신뢰가 되는 것 같고 토론 시간을 통해서 좀 더 보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